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7월 말에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매우 많지만 저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5 내지 6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펴왔던 것을 환원시키는 내용들이 좀 꽤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법인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은 지난 정부에서 9%, 19%, 21, 24%로 그 과거에 비해서 1%씩 감세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과거 2022년 기준으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즉 2억까지는 10%, 9%에서 10%가 됐죠. 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 3천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25%, 각 전부 1%씩 올라갔죠. 그러면 이런 연유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직전 3개년도에 법인세 수입을 한번 보면 세율을 과거로 환원한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세 수입 금액을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103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80조 4천억 원, 2024년도에는 62조 5천억 원이죠. 무려 41조 원이나 감축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조 원이나 감소가 됐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던 삼성전자가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순손실을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법인세를 내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 2개년 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수익이 다운되면서 납부하는 법인세도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103조에서 24년도에 62조란 것은 41조 원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큰 증세는 못하고 과거로 환원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율도 과거로 환원됐습니다. 코스피를 거래하게 되면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서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됐죠. 0%에서 0.05%,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5에서 0.20, 코넥스와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코스피의 농어촌 특별세는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말이 많고 서로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환원한 것입니다. 세제 개편에서는 실제로 환원하겠다고 세제 개편을 내놨는데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견이 좀 다르고 그리고 1,400만 원에 이르는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즉 코스피 지수 5,000을 향한 정부의 방침과도 기조가 안 맞다라는 이런 의견도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즉 현행은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고 다음에 하이닉스의 주식도 50억 원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가 넘어야 될 것이고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과세 방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분리과세, 과표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20%, 과표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즉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5억 원의 투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3억 원까지 20%인 6천만 원,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5%인 5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50억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주식을 5종목을 갖고 있다. 각각 50억씩 갖고 있다면 총 250억을 주식으로 갖고 있는 자산가라 할지라도 대주주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급격히 다운시킵니다. 이것도 물론 2024년 이전으로 환원시킨 것이지요. 다음에 지분율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과세 방식도 동일하고
한 종목당 10억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은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회사는 10억, 어떤 회사는 1억, 어떤 회사는 5억 이렇게 다양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손이라 하는 분들은 10억 이상씩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5종목, 10종목 하면 5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큰 자산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대주주의 기준을 하향시킴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시켜 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이 10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껏 코스피 시장 혹은 코스닥 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가고 있는데 투자는 심리인데 이렇게 과세 부분에서 심리적 위축감을 주게 되면 투자 심리가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헤지펀드라든가 혹은 회사 사냥꾼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겠다 혹은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혹은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위 큰손들, 개미 큰손들과 연합해서 그 헤지펀드라든가 아니면 경영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주주들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10억 원으로 낮춰버리면 대주주 10억 원 낮춰주면 100억 원을 만들려면 10명을 모아야 될 것이고요. 1000억 원을 만들려면 100명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50억 원의 경우에는 100억 원을 만들려면 2명이고 1000억 원이면 20명이죠. 그럼 훨씬 헤지펀드라든가 혹은 경영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분들은 10억 원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상장 주식인 것이고요. 비상장 주식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4%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가 대주주가 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즉 중소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족기업들이에요. 그러면 가족기업들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주식을 양수도 할 때 그러면은 가족기업의 주주들은 거의 100%, 거의 대부분이 4%를 초과한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25% 혹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또 크게 변화된 것들이 있었죠. 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과거의 정의 혹은 과거의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고용이 증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고용 증가뿐만이 아니라 그 고용한 인원이 2년, 3년, 4년 계속 유지가 될 경우 2, 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점증구조를 변경했다는 것이죠. 즉 고용도 중요하지만 고용 유지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구조를 재설계를 했고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고용을 한 이후에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거나 혹은 공제가 배제가 됐었죠.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유지 시에 2, 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점증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증가 인원 중에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해당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사후관리 방식을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도 신설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용에 대한 책임을 더 부여를 한 것이죠. 물론 규모에 비해서 이 인원도 크게 부담되는 인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최소 증가 인원수라고 하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도 개선했죠.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계약 1년 이상, 계약서에 1년 이상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으면 상시근로자를 판단했는데 조금 계약한 이후에서 계약서를 1년 이상 썼지만 실제 1년 이상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또 별개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단기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도 계산을 간소화했죠.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이러한 부분을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좀 더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 방식을 구체적이지만 간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계산 방법을 바꿨고요. 청년 판단 기준도 다소 좀 바꿨습니다. 우대 공제 적용 시에 청년 여부 판단 시점이 해당 과세연도에 15에서 34세이면 청년이라고 했는데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하여 고용징대 유인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육아휴직 복귀자 같은 경우는 추가 공제가 되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의 공제가 되는데 이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말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개정 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목적이 기업의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거라면 개정 안에서는 장기 고용을 유인하고 납세 협력 비용을 경감시키고 기업의 고용 유지 유인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제 대상,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시 근로자 증가분, 근로계약 1년 이상 근로자라 했는데 근로계약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공제의 구조, 1인당 공제액이 연차 무관하게 일정하게, 즉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수도권 우대는 1,450만 원 3년 동안. 그런데 고용유지 개정안에서는 2, 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점층 구조로 재설계했다.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부분도 현행은 고용 일부 감소 시에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공제 전액을 추징합니다. 혹은 공제 전액을 배제를 하죠. 고용 인원이 늘지가 않았으니까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해서 공제를 배제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는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이라는 게 있었죠.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에 대해서 그 인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단기간 근로자 정의 아까 말씀드렸고, 상시 근로자 계산 말씀드렸고, 청년 판단 기준 말씀드렸고,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 공제 1년 연장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면 통합 고용세액 공제가 공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세액 공제. 현행은 우대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대는 어떤 분들이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이분들이 우대 대상인데 이런 어떤 청년과 장애인과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들을 고용을 했을 경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회사는 3년 동안 1,450만 원의 법인세 혹은 개인사업체 같은 경우 소득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밖일 경우는 1,550만 원, 100만 원이 더 많죠. 다음에 중견기업은 800만 원, 대기업은 400만 원 공제를 받고요. 다음에 우대 대상이 아닌, 즉 청년과 장애인과 60세 이상 혹은 경력단절 근로자가 아닌 이분들을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는 수도권은 850, 다음에 지방은 950, 중견기업은 450, 대기업은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공제하던 그 세액공제액을 2026년도에는 점증적으로 바뀝니다. 우대 대상을 고용을 증가시켰을 땐 1인당 수도권은 1년 차에 700만 원, 2년 차에 1,600, 3년 차에 1,700만 원. 즉 기업으로 하여금 좀 더 2년, 3년 이렇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증적인 설계를 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은 1,000만 원, 1,900, 2,000만 원. 다음 중견기업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우대 대상이 아닌 기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1년 차에 400만 원, 2년 차에 900만 원, 3년 차에 1,000만 원. 계속 점증되고 있죠. 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700, 1,200, 1,300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세 혹은 납부해야 될 소득세 혹은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이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세된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인 분들은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을 경우 보육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 현재까지는 비과세가 월 20만 원씩이었어요. 연간이면 240만 원이죠.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 안에서는 자녀 1인당입니다. 자녀가 한 명일 때는 현행이나 혹은 개편된 것이나 동일하겠지만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인당이기 때문에 월 20이 아니라 월 40이 되겠죠.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부분도 적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녀 2명을 키우는, 자녀 2명을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 연간으로 치면 480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받았다. 가정을 해보시죠. 현재는 월 20만 원 한도에서 연 240만 원만 비과세되고 연 240만 원은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기 때문에 연간 두 자녀 모두 480만 원의 전액이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에 비해서 연 240만 원이 비과세가 더 추가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세율 구간을 15%를 할 경우 세부담 경감 효과는 연간 36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다음은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기계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은 한 번에 다 들어가지만, 즉 올해 다 들어가지만 이 기계장치가 오래 지났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매년 일정 금액씩 해나가게 됩니다. 업종과 기계장치에 따라서 내용 연수를 한 부분들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는데 이 10억 원짜리 기계장치가 내년이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노후화가 되겠죠.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10억 원짜리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10년이라 가정하면 매년 같은 금액씩 10년 동안 비용으로 떨굴 수가 있습니다. 즉 1억 원씩, 같은 금액이니까 1억 원씩 매년 10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가속상각 특례를 도입해서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즉 중소기업의 스마트 혁신을 지원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감가상각 제도란 거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기업이 취득한 기계장치 등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때 기존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단축 연장이 가능하다 라고 돼 있는데,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스마트 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특례를 도입했다는 거죠. 즉 기준 내용연수의 50%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단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축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10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내용연수가 10년이나 가정하면 이거의 50% 범위, 즉 5년 동안, 그러면 10년에 1억씩이었는데 5년 동안 하게 되면 2억씩이죠. 그러면 2억 원씩 5년 동안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납부해야 될 법인세액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제조 과정을 제어 및 개선하는 지능형 공정을 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설비 투자 부분부터 적용할 것이고요. 이런 어떤 기업에 적합하냐면, 스마트형 공장을 건설을 하는데 이익이 상당히 커서 이익을 많이 내서 법인세를 많이 낼 혹은 세금을 많이 낼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내가 스마트 공장에 투자한 설비 투자한 그 금액을 내용연수에 맞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를 절반으로 해서 비용을 늘림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액배당이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죠? 기업에서는 이 부분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감액배당이라 하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감액배당이라면,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회사의 이익잉여금, 회사의 이익 동안에 쌓였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배당이라 하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즉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후에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죠. 즉 자본잉여금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세 문제는 어떤 게 있는가?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주주 출자금 환급 성격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본잉여금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식발행 초과금, 즉 원래 이 회사의 자본금이 한 주당 액면가 금액이 10,000원인데 회사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해서 지금 10만 원에다 가정해 보시죠. 이 1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일 때 이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어떤 분이 나 이 회사에 투자할게 라고 해서 10억을 들고 투자한다 가정을 해보면 10억 중에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자본금으로 되고 9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모두 다 자본 총계 항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만 원에 대한, 즉 9억이 되겠죠. 1억은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9억은 주식발행 초과금인데 이 9억 원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출자금을 환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겁니다. 세금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발행 초과금인데 이 외에 합병으로 인해서 자본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잉여금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자에 참여한, 신주 발행에 참여한 분하고 현재 주주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즉 신주 발행에 참여한 사람도 주주로 올라오지만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9억 원이라는 자본잉여금을 배당을 할 때에는 실제 출자를 한 신주 발행에 10억 원을 출자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에게도 전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본잉여금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장사들은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여기 22년부터 25년 4월 25일까지 실제 상장사 감액배당 현황들을 보면 총 45회사가 되어 있죠. 심지어는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2번, 4번, 3번, 5번 뭐 이렇게 여러 번 약 3년 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감액배당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분들이 유리할 것인가? 이 회사에 소액주주로 가 있는 분들이 유리할까요? 아니죠. 이 회사의 대주주들이 유리하겠죠. 어차피 지분율대로 배당을 하면 세금 없이 지분율대로 배당하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갈 거니까요. 그래서 22년은 6개 기업이 1,598억 원의 감액배당을 했는데 25년에는 41개의 기업이 8,768억 원의 감액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3년 반 사이에 448.5%나 증가했죠. 그래서 최대주주와 그리고 혹은 또 최대주주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금들이 흘러가는 구조이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승계의 한 방편으로 또 활용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정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한, 즉 취득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누구를?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 물론 소액주주는 제외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가가 10,000원인 회사에 10억 원을 갖고 와서 9억 원의 주식발행 초과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9억 원을 자본잉여금 9억 원, 주식발행 초과금 9억 원을 지분율대로 배당을 하면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겠죠. 액면가 10,000원짜리. 근데 그분이 1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9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세제 개편에 대해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